자, 혹시 여기까지 했던 내용 중에 질문 있는 분 계세요? 저희 LVT랑 RVT 섞어 쓰려고 하면 보통은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그러니까 그 모듈만 LVT로 따로 만들어야 돼요. 끝까지. 완전 끝까지. 네, 프론트엔드, 백엔드 다 끝까지 만들어 놓고 탑을 할 때 그때 부릅니다. 네. 나머지 로직들, 그러니까 탑에도 로직들이 있겠죠? 걔네들은 RVT로 하고 걔네를 이제 조립하는 방식으로. 물론 조립이라고 하는 거는 코드상 인스턴스 하면 되는 거죠. RTL 코드상에서는 다 끄고 앞줄부터 카피하고 있어요. 지금은 괜찮을 건데. 네. 네, 됐어요? 답이 됐어요? 그럼 멀지할 때. 아니요. 합성할 때부터. 네, 합성할 때부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네. 또 있으신 분? 제가 나중에 아이디 홈페이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이 어디에 있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이제 서브 모듈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게 합성이 된 이후에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 상태에서의 모습이고요. 하향색이 되어 있는 라인을 보시면 맨 왼쪽에 저기 왼쪽에 N 리셋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네트가 선택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죠. N 리셋을 여기 클릭을 하면 하향색으로 변합니다. 그럼 이게 쭉 연결이 됐을 텐데 얘네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여기 하나, 둘, 세 개, 가운데 플립플롭 세 개에 연결이 되고 있죠. 여기에는 요게 플립플롭인데요. D 플립플롭이에요. D 플립플롭이고 입력 뒤로 뭐가 들어오고 있냐면 여기요. 왼쪽에 그 화살표 밑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라운드처럼 생겼죠. 로직 제로라고 하는 0값이 요렇게 타서 왼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걔가 0이 전파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 리셋이 저렇게 리셋 단자에 3개 연결이 되고 있어서 리셋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입력으로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입력이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오는 시점에 이렇게 3번 플립플롭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러면 3번 플립플롭을 거치는 동안 이제 무조건 클락을 3번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플립플롭을 어쨌든 쓰고 있기 때문에 클락을 3번 거치게 되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하얀색 N1414로 보이죠? 얘네들은 이미 동기가 된 리셋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를 일반적인 로직들에 다 이제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디자인의 극 초반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탑 모듈에 해주면 돼요. 탑 모듈에. 내가 하고 있는 탑 모듈에 저거를 하나만 해놓으면 리셋은 걱정이 없다. 근데 리셋을 한 번만 탁 눌렀을 때 이게 동기인지 비동기인지 확률로 보면 거의 99.99999%는 거의 다 비동기일 거예요. 클락과 상관없이 내가 누르는 거기 때문에. 그럼 로직이 이제 헷가닥 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 침 만들면 안 되겠죠? 네. 그걸 모르셨던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리셋이 비동기가 들어오면 그 로직이 어떻게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셋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클락입니다. 클락은 이렇게 아까 있었던 3개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여기 잘 보시면 클락이 들어오자마자 왼쪽에서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여기 상단에 디플립플롭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이름이 있죠. 하프 클락 언더바 레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프 클락을 만들고 걔가 어디로 가요? 여기 오른쪽에 ICG라고 보이시죠? 이게 클락 게이트 셀이에요. 셀. 공정사에서 주는 셀이에요. 요거 RTL 코드에 인스턴스 해놓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요 ICG를 통과한 클락이 전체 디자인에 쫙 펼쳐지는 거죠. 극초반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해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 이제 메모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아까 램이나 롬이나 32개, 32개 많은 메모리가 쓰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오른쪽에 쭉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RTL 코드 상에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걔네들을 하얀색으로 제가 쭉 선택을 했더니 저런 방식으로 네, 표현이 됩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확대를 해보면 네, 그렇습니다. 메모리가 많이 쓰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디자인상 UART가 있고 메모리가 있어요. 근데 가운데에 P4가 있습니다. 근데 P4라는 게 왜 있어야 되느냐, 그거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한테도 중요한 이슈일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메모리 컨트롤러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겁니다. 요거예요, 지금. 자, 원칩 영역에 메모리가 있고요. 바깥에 메모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온칩 영역이든 온칩이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랑 붙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얘네들이 동시에 붙여만 놓으면 얘네들이 동작합니까? 붙여만 놓으면 동작해요? 지금 제가 두꺼운 이 안에 핀들이 많겠죠. 어드레스도 있고 데이터도 많겠지. 근데 하여튼 간략화를 해서 어쨌든 붙여놨어요. 동작 안 합니다. 그죠? 이게 파워 콘센트에 코드 꽂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화면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그래서 요런 애가 하나 있어야 된다. 요런 애가. 그 가운데에 중간 다리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무조건. 중간 다리.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메모리와 메모리 사이에 존재하면서 읽어오고 반대편에 쓰고, 그죠? 읽어오고 반대편에 쓰고, 이걸 순차적으로 해야 돼요. 순차적으로. 심지어. 그러니까 스테이트 머신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P4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이게 메모리 컨트롤러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녀석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메모리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요즘 MPW 할 때 거의 다 AI 하고요. AI를 하는 사람이 메모리 안 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메모리도 아주 거대하게, 아주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 다 이런 거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메모리만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로직도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슈가 여기 가운데 램을 칩 안에 구성한 경우 외부에서 리드라이트가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온칩 안에 SRAM이든 롬이든 플래시든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칩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냥 칩일 뿐이라서 외부에서 뭔가 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라인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로직이 하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호를 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할 수 있게 얘를 주물러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녀석이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돼. 그걸 여러분들이 짜야죠. 그죠? 그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P4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가운데에 있어야 얘가 가운데에서 연속적으로 읽은 다음 쓸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얘가 메모리를 읽도록 컨트롤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쓰여지도록 컨트롤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로직을 짤 때는 여러분들이 양쪽의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개념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순차적으로 얘를 어떻게 해야지? 라고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짤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의 동작 방법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짜겠죠? 자, 근데 네, 여기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FPGA까지만 하셨던 분들은 실제 이렇게 칩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자라고 결정이 되면 컨트롤러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짜야만 합니다. 그래서 P4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중요한 게 이거죠. 여기 지금 UART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UART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림이 조금 이게 좀 많이 지나간 그림인데 제가 상단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상단에다가
네,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뭐 원칩이든 원칩이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어디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체크했죠. 요 부분이 굉장히 이슈입니다. 이게 몇 가닥이어야 할까요? 이게 몇 가닥이어야 할까요? 몇 가닥이어야 할까요? 아무리 못해도 요즘은 어드레스가 32, 64로 가고 있고 데이터는 무조건 또 32, 64로 가고 있어요. 컨트롤 10몇 개 이상 무조건 20개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러면 64 더하기 64 더하기 20개 그럼 148가닥이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지금 제가 V 표시 체크한 거. 그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선으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연결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피포하고 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통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UART는 2비트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하단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죠? 그래서 무조건 통신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제 피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딱 되면 피포는 아까랑은 다르게 UART까지 동작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상태에서 짜야만 한다는 도전 과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FPGA까지만 하셨어도 또 이런 과제가 또 등장한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닷V도 추가적으로 이제 짜셔야 되고 이게 닷V든 닷SV든 뭐 하여튼 짜야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짠 피포는 스테이트 머신 방식으로 스테이트 방식으로 쭉 이렇게 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칩으로 됐을 때의 그 상황을 제가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지가 일단 나오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1번 딱 누르게 되면 내 PC에 있는 헥스 코드가 안으로 들어갈 때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게는 되어 있는데 일단 스테이트 머신 방식으로 짠다. 네.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제 그죠? 데이터가 막 한 번에 확 가면서 통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읽어오고 얘를 조합을 해서 다시 넣고 그리고 다시 읽어오고 다시 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 수 있게만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통신이 UART를 꼭 써야 되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다른 방법 다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그 플래시 라이터가 있다. 아니면 외부에 그런 메모리를 안 쓰고 다른 요즘 뭐 SD 뭐 꽂아서 뭐 그걸 카피해서 쓴다. 그렇게 하셔도 되죠.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칩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데이터 통신이 있어야 되고 그런 수단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저는 제안 드리는 건 UART를 했을 때 이렇게 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1번 방식으로는 어쨌든 바깥에 있는 거를 안에 넣고 3번은 바깥으로 꺼냅니다. 바깥으로 꺼내요. 그래서 시리얼하게 쭉 꺼냅니다. 첫 줄이 200000368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시면 200000368이 보일 겁니다. 안으로 넣었던 게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를 시리얼하게 쭉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을 같이 칩에다 굽는 거예요. 같이 넣어서 구우면 외부에서 실제 넣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짜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정사에서 주는 메모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전 같은 경우에는 매그나에서 제공을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이제 캡처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지금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보통 이런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메모리가 저렇게 생겼고 인풋은 뭐고 아웃풋이 뭐고 그 다음에 트루 테이블이 있어서 동작을 이렇게 할 때 스탠바이 모드, 라이트 모드, 리드 모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내볼까요?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 번호를 드릴게요. 1번. 이게 1번이에요. 이거 틀려도 돼요, 여러분. 무조건 들으세요. 1번. 이게 제일 중요하다. 2번이 중요하다. 3번이 중요하다. 4번이 중요하다. 자, 중복으로 해도 됩니다. 자, 1번이 중요하다. 1, 2, 3, 4 다 드는 사람이 있어요. 1번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1번 중요하다. 2번 중요하다. 2번. 네. 네, 몇 분 계시고. 3번. 3번이 중요하다. 네, 4번 중요하다. 네, 각각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자, 1번. 다시 한번. 1번. 네, 1번은 정말 아닌 것 같아. 2번. 3번. 네, 4번. 네, 다 2, 3, 4번이 많이 고르게 분포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다 중요하죠. 당연히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 결국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녀석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에어리어. 에어리어가 결국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P&R이 되고 나면 실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메모리가. 그럼 얘네들이 64개가 안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64개를 아무리 내가 촘촘하게 했는데 64개가 안 들어가, 공간적으로. 그럼 이제 그 뒤는 이제 그죠? 그럼 다시 RTL 코드 수정하러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MPW를 할 때는 대충 합성해요. 상관없어요. 대충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 빨리 얻은 다음 빨리 P&R을 일단 해봐요. P&R을 끝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 펼치고 메모리가 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그거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지. 네, 이건 경험에서 제안해 드립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다 중요한데 에어리어가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 자,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얘가 뭐 입력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이런 타이밍도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타이밍도 좀 어렵죠? 어려운데 보셔야만 한다. 보셔야만 한다. 특히 여기에는 셋업 폴드도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제 손 좀 보실까요?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기준이 보이죠? 기준이 보이고 여기 셋업, 그 다음에 홀드가 같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죠? 요게 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결국에 또 고속으로 가는 경우에는 특히나 더 내가 저속이다 그러면 상관없는데요. 내가 50메가나 100메가 정도 한다. 그럼 뭐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간다. 그럴 때는 요거 중요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그 전까지 설명을 드렸던 거라서 한 번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뒤로 쭉쭉쭉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리스팅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 클락과 CEN, Write Enable, 그 다음에 Address, 그 다음에 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나와 있는 거는 이제 read 하는 거고요. 오른쪽이 이제 write를 하는 거잖아요. read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클락 라이징을 기준으로 이렇게 라이징이 됐어요. 그럼 그때 칩 enable이 low로 떨어져 있으면 여기 N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0이 돼 있을 때 동작을 한다. 그러면 그때 read냐 write냐. 그래서 여기는 write enable이 low가 아니라 high이기 때문에 read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때 어드레스를 주면 좀 이따가 Q가 나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자, 오른쪽 똑같은데 클락이 올라가고 칩 enable이 low로 떨어져 있을 때 칩이 동작을 합니다. write enable이 low로 떨어져 있으니까 write 하는 거죠. 어드레스와 뭘 쓸지를 주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굳이 왜 계속 보여드리냐면 매번 교육할 때마다 이거를 띄워드려요. 근데 이제 28나노 정도 실제 MPW를 하시게 되면 저런 그림이 안 나옵니다. 알고 있겠지. 엔지니어들 알고 있겠지. 저런 그림이 아예 타이밍도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14나노 가면 더 안 보일 거예요. 저게 기본인데. 그래서 그게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메모리 쓰시는 분들은 뭐를 해봐야 돼? 무조건 시뮬레이션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친해져야 돼. 얘랑 무조건 친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밖에 안 보이느냐? 앞에 요거밖에 안 보일 거예요. 문서를 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고 입력하고 출력 끝. 되게 내용이 많아요. 되게 많은데 나머지는 얘를 어떻게 스페셜하게 컨트롤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써 있지 기본적인
타이밍도가 나타나 있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모든 메모리가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이해를 하시고 시뮬레이션 할 때 입출력 이렇게 주실 때요.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하나 더 중요한 얘기. 매그나가 그나마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놨는데, 그래도 표시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메모리를 한 번만 읽고 한 번만 쓰나요? 어때요? 메모리 한 번 이용할 때는 100개, 1000개 한꺼번에 쫙 쓰지 않아요? 그죠? 100번, 1000번 쓴단 말이에요. 쫙. 그럴 때 컨트롤은 만약에 그럼 칩 이네이블을 내가 계속 1000번, 10,000번 쓸 테니까 칩 이네이블을 0으로 내려놓으면 될까? 될까요? 그리고 라이트 이네이블 내가 계속 라이트 할 거야 1000번, 10,000번. 그러면 라이트 이네이블 0으로 계속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제대로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으면, 걔랑 친해지지 않으면 100% 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그래서 초반 단계에 애초에 시뮬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셀들과 무조건 친해져야 돼요. 지금은 제가 메모리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IO 셀도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IO도. 이렇게 친해져야 할 애들이 참 많죠. 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메모리를 쓰실 분들은. 디지털을 하면서 거의 메모리를 안 쓰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프로젝트가. 그래서 무조건 시뮬레이션 하시기 바래요. 자, 이거는 롬입니다. 롬도 일단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게 진짜죠. 자, 우리는 지금부터 시납시스의 GPTK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될 겁니다. 문서에서 중요한 점들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여기다 가져왔고요. SRAM이라고 이름이 시작을 하나 봐요. SRAM이라고. 그래서 여기 약간 조금 이제 좀 기울여서 좀 진하게 해갖고 P, N, X, W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P, N, X, W는 이렇게 밑에 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몇 비트냐 뭐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우측 상단이 중요합니다. 우측 상단이. 그래서 이상한 표가 하나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이거는 보통 이제 데이터 시트라는 거를 보게 되면 저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 저런 거 본 적 있다면 손들어 보시겠어요? 나 저런 거 본 적 있다. 네. 공정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보셨을 건데 많이 없으실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교육을 하면서. 자, 근데 일단 요거부터 또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퀴즈 또 하나. 제가 매번 내는데, 자, 반도체는 온도가 100도 이상 넘어가면, 다시, 반도체는 온도가 100도 이상 넘어가면 빠르게 동작한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보세요. 퀴즈를 이렇게 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 몇 도야? 40도 표시되어 있죠? 마이너스 40도가 빠를 것이다. 아니, 125도가 빠를 것이다.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1번은 마이너스 40도고요. 2번은 125도. 뭐가 빠를까? 똑같은 엔드 게이트야. 똑같은 엔드 게이트인데 여기서 빠를까? 여기서 빠를까? 자, 1번 마이너스 40도가 빠를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마이너스 40도가 빠르다. 네, 내리시고 125도가 빠르다. 125도가 빠르다. 네, 상대적으로 적은데 자신감을 갖고 들어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마이너스 40도가 매우 빠릅니다. 마이너스 40도가. 그러니까 영하로 가야 빠르죠. 영하로 가야. 125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셨으면 여기가 설명이 됩니다. 이 메모리는 마이너스 40도에서도 돌고 상온에서도 돌고 125도에서도 돈다. 이런 얘기죠. 네, 요 한 줄이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이제 볼테이지를 볼까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가운데를 보면 1.05V로 되어 있습니다. 1.05V로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사람이 밥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먹는 정량이 있어요. 근데 밥을 더 많이 먹으면 그날은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나요? 밥을 적게 먹으면 힘이 좀 덜 날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기준이 1.05V인데요. 잘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씩 되어 있습니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10%씩. 그러니까 기준, 그 다음에 기준보다 더 상위 10%를 더 높은 전압을 주면 얘가 파워풀하게 돈다. 덜 주면 네, 조금 느리게 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한 줄 설명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퍼레이팅 프리퀀시는 얘가 500MHz까지 동작할 수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설명이 메모리뿐만 아니라 IO 셀, 스탠다드 셀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시납시스 GPDK 안에는 그래서 딱 봐도 1.05V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씩이 들어갈 수 있고, 네, 온도는 저렇게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6V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1.5V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이용해서 칩을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1.5V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사람은 과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안 주면 어때요? 0.95V보다 낮은 거 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그날 힘이 없고 뭐 그렇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무조건 저 바운더리를 높거나 낮게 넘어가면 네, 걔는 동작 안 하는 겁니다. 칩이 터지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다 적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퍼레이팅 컨디션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코너라고 얘기를 하죠. 오퍼레이팅 컨디션 또는 코너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도가 있고요. 125도가 있다 라고 가정하는데 여기 이게 빠름이죠. 이게 빠름이고 이게 느림이죠. 얘가 느림인데요. 자, 이런 얘기는 기본 교육에서는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이게 그래서 기본 교육에서만 요렇게만 얘기하는데요. 그럼 이건 어때요? 마이너스 50도가 있고 150도가 있다. 그리고 얘는 28나노입니다. 자, 요럴 때가 문제죠. 마이너스 50도가 또 있어. 표로 주어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50도가. 그럼 얘가 어때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빠른 거 아니에요? 더 빠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제일 느려집니다. 제일 느려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역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제일 느리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150도가 제일 빨라지는 겁니다. 얘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28나노 같은 것들은 따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게 맞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게 맞고요. 저런 역전 현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렴풋이라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공정을 처음 이제 정보를 보실 때는 가장 먼저 센스가 있는 분들이라면 요 오퍼레이팅 컨디션부터 찾아보시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퍼레이팅 컨디션부터. 보통 이런 문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쓸게요. 테크 어쩌고저쩌고 PDF라는 게 주어집니다. 걔부터 열어보시는 거예요. 아날로그를 하든 디지털을 하든 이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어져 있는 이 공정이 준비해 놓은 오퍼레이팅 컨디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선택해야 되는 게 뭐다. 그 다음에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칩을 만드신다는 분들이 코너 정보를 모르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날로그 하는 분들 특히 그렇고요. 디지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꼭 알아두시자라고. 그럼 저 좀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는 했어요. 저런 것들이 있다고는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액션을 해야 툴이 저렇게 저런 정보를 알고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지금 그 LS를 내려보면 아실 거예요. 적어 두십시오. .lib 확장자 .lib. 디지털 쪽에서는 .lib 파일이 있어요. 주어집니다. 그게 모여있는 폴더가 있어요. 라이브러리 내에. 거기서 LS를 딱 내리면 약 100개 정도의 파일이 나타날 겁니다. 100개. 100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 칩은, 이 칩은 이런 코너에서 동작할 칩이야. 그러니까 100개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걔를 툴한테 파일명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 그 코너에 맞춰서 돌아가는 디자인이 완성될 거예요. 칩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를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설명하다 굉장히 많이 왔는데, 네,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메모리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메모리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걸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입출력이 이렇게 좀 색깔이 들어있는 사각형으로 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진리표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컨트롤을 하시면 네,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긴 타이밍도가 친절하게도 나와 있죠. 교육용이다 보니까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리드 타이밍은 이렇다. 그래서 앞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라이트 할 때는 이렇다. 그래서 이걸 보고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되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얘가 이렇게 하면 동작하는구나. 예를 들어 100개, 1000개 써도 내가 잘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아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메모리 컨트롤러를 .v를 짜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실제 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32개, 64개 엮어야 된다. 그러면은 쭉 이제 인스턴스 하셔서 하시면 되겠다. 자, 코드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제. 네, 코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서브 모듈이 일단 이게 테스트 벤치고요. 서브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TTY 크게 두 블럭이 이제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맨 위에 이니셜 비긴 엔드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그냥 제가 무식하게 짰습니다. 그리고 밑에 always begin에서는 이제 샵 5를 해서 한 주기가 10나노세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00MHz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놓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니셜 비긴 엔드에 if, def, end if가 있는데 이건 제가 늘 강조해 드리는 건데요. 요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테스트 벤치 짜실 때. FPGA에서 테스트 벤치 짜실 땐 이런 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칩으로 이제 진행하실 때는 요거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요 SDF annotate라는 요 구문을 통해서 요 딜레이 정보를 포함을 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FPGA 툴들에서는 알아서 이런 그 딜레이 정보들이 알아서 이제 추가가 되고, 뭐 쿼터스 프라임이든 아니면 자일링스 비바도든 시뮬레이터에서 이거를 쭉 뭐 프리레이아웃 시뮬레이션,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구동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칩 쪽 설계 방식에서는 이런 방식을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쭉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카피 끝났어요? 앞줄 카피 끝났습니까? 두 번째 줄 시작할게요. 두 번째 줄.
압축 풀고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려보시자라고 이따 오후에 할 건데, 그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때. 디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UART가 있고, P4가 있고, 메모리가 있잖아요. 바깥에서 쭉 이제 헥스코드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 모습을 1번 하면서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클락이 퍽 죽었다가 3번, 여기 3번이잖아요. 3번이 될 때는 클락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쭉 안에 들어갔던 게 시리얼하게 쭉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4번 그러면은, 그러면 메모리가 자 이상이 없다는 걸 판단하에, 그러면 정상, 리부트를 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런 메시지를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걸 누르세요, 이거를 뭐 엔터를 치세요, 그거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뭐 금방 끝나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겠느냐, 그 중에서 구경하셔야 될 게 뭐냐, 클락을 좀 보셔야 되겠죠, 리셋을 좀 보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데 각각 이렇게 해놨습니다. 리셋이 실제로 비동기인데 동기처럼 돼서 나가는 거를 보셔야 되겠죠. 그게 극초반, 완전 초반의 모습을 저 상단에 해놨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동기라고. 그래서 리셋이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메뉴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세 번째 클락부터는 동기가 된 녀석이 나온다. 그거를 디자인에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게이팅 된 클락을 써요. 그러니까 클락이 이렇게 들어가면 일부러 하프 클락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게이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게이팅이 된 모습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극초반을 보시면, 그러니까 요 아마 리셋하고 거의 비슷한 타임라인을 보시면 극초반에, 그래서 이렇게 하프 클락이 여기 생성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하프 클락이 생성이 됩니다. 저게 요 그 리셋이 딱 풀리는 순간부터 요 시점이겠죠. 거의 요 시점 바로 이후에 이렇게 하프 클락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프 클락이 밑에 클락 언더바 게이티드라고 표시가 되죠. 하프 클락 이렇게 쭉 따라서 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어느 순간 얘가 퍽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퍽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이네이블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이네이블이 P4에서 이렇게 클락 이네이블이라고 하는 신호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작이 쭉 되다가 갑자기 퍽 떨어지는 모습을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살아나는 모습을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를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자, 이제 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디자인 얘기는 이제 거의 다 드렸고, 초반에. 디자인이 베릴로그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RTL 폴더로 가시면 됩니다. RTL 폴더. 네, RTL 폴더로 가셔서 VI 통해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시납시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희도 이제 시납시스 툴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아직도 사실은 요 방식을 아직도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하고요, 이제는. 근데 이게 만들어진 이 그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상단에서 보시면 굉장히 오래됐죠? 18년 전 아닙니까? 네, 그 전에도 있었어요, 이 그림이. 이건 이제 로우 파워 디자인 할 때 이렇게 한다 라는 얘기였는데, 그럼 로우 파워 디자인 아닐 때 그 더 전에도 요래 왔고, 2007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이거를 그대로 아직도 계속 변함없이 요 플로우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바뀌어봐야 툴 이름이 좀 바뀐다 라는 정도지, 하는 일이나 단계나 다 똑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부분에 보시면, 왼쪽부터 볼까요? 시뮬레이션, VCS를 쓴다. 구현할 때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뉘는데, 프론트엔드는 디자인 컴파일러 여전히 쓰고 있죠. 백엔드, ICC라고 되어 있지만 ICC2를 요즘에 쓴다. 이게 다 됐으면 동등성, 합성 전후가 똑같으냐, PNR 전후가 똑같으냐를 포멀리티를 가지고 합니다. 만약에 ECO를 했다, 그러면 ECO 전후도 비교해야 되겠죠. 네, 역시 포멀리티가 쓰이고 있고요. 마지막에 스태틱 타이밍 분석을 하자. 프라임 타임이 여전히 잘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나노로 가게 되면요.
디자인 컴파일러와 ICC2를 쓸 텐데 대안으로 퓨전 컴파일러라는 것을 씁니다. 퓨전 컴파일러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툴입니다. 버추소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스키매틱도 그리고 레이아웃 할 수 있는 것처럼 퓨전 컴파일러를 쓰게 되면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다. 한 툴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납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그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에 대한 교육을 원래 시납시스 코리아에서도 열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덱에 아시겠지만 아이덱의 연간 계획에 보시면은 다 이렇게 쭉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이 보통 시납시스 코리아에서 교육을 들으시고요. 그때 강의하는 분들이 아이덱에 오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 근데 이제 그 시납시스 코리아에 가서 들으면은 3일에 100만 원 뭐 이렇게 내야 되고 아이덱에 오게 되면 3일에 여러분들 얼마 내셨어요? 이 교육 오실 때? 그 가격으로 들으실 수가 있죠. 같은 내용을. 네. 그래서 아이덱에 많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퓨전 컴파일러 교육을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3일에 툴 하나씩 이렇게 배우는 건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은 이거를 세로로 다 연결하는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3일에 저 내용을 저랑 같이 다 들으시게, 툴을 한 번씩이라도 돌려보시게 될 겁니다. 빠지는 게 하나 있어요. 4번. 4번은 제가 이거를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서 더 고등적인 교육이기도 하고 그래서 1, 2, 3, 5, 6, 7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툴을 다 써볼 거예요. 스크립트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럼 이걸 드리니 여러분들은 프론트엔드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목요일 오후부터는 이렇게 쭉 밟아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ICC2를 위주로 강의를 들으시게 될 거고요. 요렇게 만약에 부족하더라도 만약에 MPW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스크립트가 다 이미 서버에 제공되고 있고 동영상 50개 정도 있으니까 전혀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12단계를 해야 되네요. 그죠? 뒤에 한번 볼까요? 일단 12단계. 그러니까 28나노가 아니라 제 경험상 65나노 정도까지는 요 정도만 하면 사실은 칩이 잘 동작하더라고요. 65나노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TSMC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미 아이덱 홈페이지에 타르.gz로 묶어서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그거 받아서 스크립트 운용하시면 TSMC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65, 뭐 SMIC, 뭐 글로벌 파운드리 다 좋아요. 65나노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28나노부터는 좀 더 고등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로 12단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칩 만들면서 12단계 하는 분들을 제가 거의 손에 꼽게 아직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몇 년 일했냐고 그랬냐면 15년 이상 하고 있는데 20명이 안 됩니다. 12단계를 다 거친 분을 제가 거의 그 정도밖에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D-Day는 다가오고 있는데 일주일 남았는데 아이디어가 또 바뀌어갖고 RTL 코드를 다시 짜야 됩니다. 그죠? 가다 보면 이거를 추가해야 된다고 다시 하고 있고 무한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D-Day가 여러분들 엄청 중요해요. D-Day를 넘으면 안 받아주고 돈 날라가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긴 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단계를 다 못하고 합성하고 저쪽에 있는 8번 단계 ICC만 하고 그냥 대충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칩이 돌까요? 절대 안 돌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날로그. 네. 이분들 포십까지 다 하잖아요. 그죠? 그죠? 약간 페러스틱 뽑아갖고 포스트레어 시뮬레이션까지 다 하잖아요. 그럼 칩이 돈단 말이에요. 근데 디지털은
12단계씩이나 해야 되고 12단계 중에 2단계밖에 못 하는데 칩이 돌겠어요? 그런 점들이 조금 현실이다. 현실적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교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12단계를 다 준비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도 만들고 칩도 그대로 한번 내보고 하거든요. 12단계를 거치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 아날로그는 끝까지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까지 하는데 디지털은 시간 없다고 안 해요. 그럼 돌겠냐고요. 디지털은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12단계는 최소한 거쳐라. 그러면 무조건 돌아요. 무조건. 돕니다. 저희도 칩을 좀 간혹 만드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세요. 그러면 초심자의 경우는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초심자의 경우. 나 지금 처음 MPW 합니다. 최소 2달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렵겠지만 그만 아이디어 내고 2달 전에는 아이디어 그만해. 코드 그 프리즈라고 하죠. 프리즈 고정하고 이제 저 12단계 하는 데만 해도 헉헉거릴 겁니다. 아마. 그 안에서도 수많은 수정이 필요하고 그것만 하더라도 무지하게 갈 길이 많은데 일주일 남겨놓고 막 아이디어 반영하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이덱 MPW를 통해서 칩이 나오면은 5달 내외가 걸리는데요. 그 안에 그러니까 칩 내고 이제 졸업하는 거죠. 그죠? 칩 그 테스트는 후배가 하고 칩 만들었던 사람은 졸업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대학에 지금 있습니다. 네, 연구실의 재산적인 측면에서는 좋지가 않죠. 이게 참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칩을 만드는 게 그만큼 여러 가지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무조건 2달. 처음 하는 사람. 아니, 10번째 하는 사람이라도, 10번째 한다? 10번째 한다 그러면 제가 1달 반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오래 걸려요, 실제. 저희가 해도 무조건 한 달 잡아요. 스크립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걸립니다. 네. 이 메시지는 교수님한테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아이디어 그만 내주시고 2달 전에는 그냥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단계별로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데 실제 할 때 기억하지는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일을 하게 될 때 보시면 돼요. 툴 입장에서 입출력이 뭐냐를 제가 표시한 겁니다. 툴 입장에서 각각 표시했어요. 가장 처음 시뮬레이션 할 때는 쭉 보세요. 확장자가 .v가 필요합니다. .v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v만 있으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공정사에서 주는 스탠다드 셀, IO, 메모리 모두 다 .v가 있어요. 그거 다 갖다가 아니면 내가 뭐 딴 데서 샀다 IP를 거기도 .v 있어요. 그거를 물려서 시뮬레이션 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써서 왜 시뮬레이션이 다른 거 뭐 예를 들어 뭐 .lib를 입력 뭐 같이 했는데 왜 안 돼가지고 이걸 변경해서 그러지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v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합성할 때는요? 합성할 때는 내 코드가 .v로 있으니까 걔 넣으세요. 맨 처음에. 자, 그 다음에 공정사에서 준 스탠다드 셀, IO 셀, 메모리에 대한 .db를 넣습니다. .db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출력으로 뭐가 나오냐? 네, 요런 애들이 쭉 나옵니다. SDC, SDF, 요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고유 명사가 하나 있죠?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렇죠? FPGA를 하시는 분들도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요게 나오죠. 합성하면 나옵니다. 합성하면. 자, 그리고 신세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세시스는 프론트엔드의 꽃이죠. 백엔드의 꽃이 아닙니다. 프론트엔드의 꽃이죠. 프론트엔드의 구현 툴. 네, 요게 신세시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소스, 그 다음에 .db죠. .v와 .db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게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펙이라고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constraint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등호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펙.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라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건 입에 붙여야 됩니다. 제가 12년째 교육하고 있지만 따라하는 거를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교육적 효과가 높습니다. 저걸 따라하라고 지금 뭐 우리 몇 살인데 뭐. 교수님도 따라하시게 될 겁니다. 앞에. 그죠? 하세요. 입에 붙이면 그게 여러분들께 됩니다. 실제로. 제가 12년간 증명을 해왔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컨스트레인트. 네, 다른 사람 다 하니까 크게 해도 돼. 작게 하고 하세요. 컨스트레인트. 네, 컨스트레인트는 뭐라고요? 등호? 네, 따라하겠습니다. 스펙. 스펙. 네. 스펙은 컨스트레인트예요. 여러분들 블루투스 이어폰 살 때 뭐 보세요? 밑에 표 보죠? 그게 뭐예요? 스펙이잖아. 스펙이에요. 칩을 만들 때는 스펙이라고. 거기에 동작 주파수부터 몇 dB에 어떤 특성에 방수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잖아요. 다 그거 보고 사지 않아요? 어떤 가전을 사든. 여러분들은 지금 가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그 스펙을 언제 정해요? 언제 정해? 언제 정해? 아예 처음에 정하죠. 그러면 그거는 내가 짜고 내가 컨스트레인트로 적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 3일에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칩을 만드시는 분들은 저거를 알아야 돼. 컨스트레인트. 툴을 이렇게 돌려서 이게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동영상 보시면 돼. 파일로 드리고 나중에 그때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 컨스트레인트를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한 번이라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그리고 고등적인 교육을 가면 저 컨스트레인트가 조금 더 한 스텝 어려워집니다. 그게 멀티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컨스트레인트를 이해한 상태에서 저걸 그 다음을 가셔야 돼요. 고등적인 교육에 가서도 스크립트는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컨스트레인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컨스트레인트. 네. 클락이 얼마냐. 아까 얘기했죠? 코너가 뭐냐. 그죠? 그 다음에 에어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스펙, 컨스트레인트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거를 어디다 넣어요? 디자인 컴파일러한테 넣습니다. 또 어디다 넣어요? ICC2에 넣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동작하는 칩을 만들어 준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게.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가정하고 거기에서 도는 칩이 구현이 되면 합성 툴은 출력으로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도는 녀석을 구현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자, 포멀리티입니다. 포멀리티의 입출력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러면 합성 전후를 비교하는 포멀리티라서 합성 전은 답부위가 될 거고요. 합성 후는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일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놓고 입력을 똑같이 넣어서 출력이 동일하게 나오면 통과. 네, 그렇게 해주는 게 포멀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성을 하다 보면 옵티마이즈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짰는데 정말 필요한 로직 그 한 부분인데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날려, 실제로. 날려버립니다. 이거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날려. 그럼 이제 망하는 거죠. 합성 툴이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얘가 이제 판단하다가 이게 날려버리는 수가 있다. 그래서 포멀리티를 꼭 해야만 한다. 라는 얘기죠. 나중에 저 포멀리티 안 쓰고 이제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개 툴밖에 안 써갖고 칩이 동작 안 하는 이유가. 그죠? 그래서 합성을 했으면 물론 합성 툴이 잘하겠지. 하지만 그걸 검사하는 툴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한 로직인데 모듈인데 날렸어. 그럼 그거를 시뮬레이션 할 때까지 가서야 판단한다. 어디 갔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바로 포멀리티를 쓰세요. 그러면 바로 알려줍니다. 뭐가 날라갔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 직관적으로. 자, 그렇게 했으면 좋은 계산기를 써서 다시 뭐라고요? 좋은 계산기를 씁니다. 좋은 계산기를 써서 저기는 중급 정도의 계산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완전 최첨단 계산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요걸 써서 타이밍적으로, 그러니까 셋업 타임 얘기하는 겁니다. 타이밍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십시오. 얘는, 이 프라임 타임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검증 툴입니다. 여전히. 케이던스도 있고 지메스도 있고 시납시스도 있잖아요. 근데 오직 프라임 타임이 여전히 마지막 검증 툴. 마지막. 테이프아웃 직전에 마지막 검증 툴이 여전히 프라임 타임입니다. 이걸 왜 써야 되느냐? 일단 그렇고요. 써보시면 압니다. 아, 이래서 써야 되는구나. 직관적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네, 그거를 이제 하면 프라임 타임을 넘어갔잖아요. 아직 프론트엔드 단계가 안 끝났습니다. 네, 그걸 프라임 타임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검증을 하죠.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를 검증을 하는데 이쪽에 또 하나 SDF라는 걸 만들어 줍니다. SDF를 저 D자에다가 여러분들 표시해 두세요. 딜레이라고 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엔드 계산이라도 엔드 셀이 출력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1이든 0이든 엔드의 결과가 나왔는데 걔가 다음 셀로 이동하는데 네트 딜레이가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만약에 한다는 건 그냥 펑션 시뮬레이션이고 기능만 검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맨 처음에 하는 거. 근데 합성했죠? 그러면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가 됐잖아요. 게이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게이트를 지나가면서 시간이 당연히 먹지 않겠어요? 그 각각 개별적으로 그거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해야죠. 그거를 프라임 타임이 뽑아주는 거예요. 걔를 먹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론트엔드 단계가 끝나는데, 그러면 핵심 툴 두 개만 한번 볼까요? 구현하는 핵심 툴은 프론트엔드에서는 디자인 컴파일러, 그 다음에 백엔드에서는 ICC2 이렇게 돼 있는데요. 퓨전 컴파일러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합친 걸 거예요. 나중에. 근데 어쨌든 지금은 각각 있는데 얘네들의 입출력을 잘 보시면 맨 위에 이렇게 보시면 스탠다드 셀, IO, 메모리에 대해서 확장자가 왼쪽은 프론트엔드가 닷DB입니다. 네, 오른쪽은 뭐로 되어 있어요? 밀큐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밀큐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PDK 안에 밀큐웨이라고 제공이 되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제공이 돼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되거나 밀키웨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자, 근데 요즘에 요걸 많이 줍니다. 네. 요걸 많이 줘요. 자, 밀키웨이는요, 말 그대로 이거예요. 이게 ICC 같은 툴에서 스탠다드 셀을 이렇게 예를 들어 end 2x1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열어봐요. 그러면 이 안에가 핀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투입력에 출력이 요거에 안에 뭐 메탈이 어떻게 생겼나 막 이렇게 있겠죠. 근데 요런 GUI-컬한 느낌을 주는 요 뷰를 포함하고 있는 게 밀키웨이예요. 그러니까 GUI가 들어있다가 밀키웨이 포맷인데요. 요거를 텍스트로 표현한 게 LEF예요. 요거를. 요 정보를 텍스트로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이 LEF입니다. 그래서 밀키웨이는 주로 어디에서 쓰냐면 ICC1에서 써요. LEF는 케이던스에서 씁니다. 케이던스에서. 예를 들어 이노버스 같은 거에서 쓰죠. 이렇게 쓰죠. 자, 그럼 ICC2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다 안 써요. ICC2는 NDM이라고 하는 포맷을 씁니다. NDM이라고 되어 있는 포맷을 쓰고요.
ICC는 밀키웨이도 안 쓰고 LEF도 호환이 아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LEF로 되어 있는 거를 LEF는 무조건 주어지거든요. LEF를 변환해서 써야 돼요. 변환을 해요. 네. ICC2는 LEF를 변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아이덱 MPW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아이덱에 미리 해놔서 올려드리고요. 만약에 TSMC나 글로벌 파운드리, SMIC 이런 데 쓰시는 분들은 변환해서 쓰시면 돼요. 변환할 때는 ICC2를 가지고 변환하시면 ICC2에 이제 쉘이 있고요. 네, 그걸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딴 데서 사왔다, IP를. 그런 경우에 보통 LEF가 보통 다 필수적으로 들어있는데, 사온 거에. 그걸 가지고 내가 ICC2를 쓴다. 그러면은 자기가 변환해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엔드에 대해서는 이런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onstraint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시점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냥 11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제가 끝내드릴게요. 조금 더 합시다. 그냥 끊으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점심시간 그냥 드릴게요. 좀 이렇게. 자, 따라 하겠습니다. constraint. 5일 동안 제가 무조건 하나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뇌에 박아드리겠습니다. constraint만 제가 그 안에 세부적인 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툭 치면 constraint 나오게 4일 내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은 입문이 가능합니다. 증명해 왔어요. 자, constraint가 뭐라고요? 다른 말로 스펙입니다. 스펙. 이거는 디자인 초반에 여러분들이 짜고요. 네, 일단 짜놓습니다. 짜놓고 합성 툴에 처음 던져요. 스펙을 던지죠. 그러면 툴은 디자인 컴파일러는 이 스펙을 만족하고 이 스펙 안에는 아까 볼테이지니 온도니 그런 다 포함이에요. 그냥 다 패키지로 해서 constraint라고 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클락부터 시작해서 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만족하는 디자인을 뱉어줘야 되겠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애예요. 그렇게 된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가 나오면 그거를 다음 툴에 계속 던지겠죠? 우리는 12단계 툴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구현하는 툴에는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프라임 타임에 들어가 줘야 돼요. 자, 보시죠. 자, 한번 볼까요? 요 얘기를 정말 이 단어는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SDC라고 하는 건데요. 따라 해볼게요. 시납시스 디자인 콘스트레인트. 네, 한 번 더. 시납시스 디자인 콘스트레인트. 결국 콘스트레인트죠. 그럼 위에 있는 거랑 방금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 하신 거랑 뭐가 다르냐면 위에는 사람이 짜서 좀 사람에 친한 방식이고 SDC는 툴 친화적인 거예요. 내용이 다르진 않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VI로 열어보면 똑같이 나오는데 디자인 컴파일러가 컨스트레인트를 받아들인 다음에 출력을 해주는 거라서 다음 툴들에 조금 친숙한 포맷으로 해줘요. 포맷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문법이 툴한테 좀 더 친화적인 방식으로 바뀝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constraint는 스펙인데 SDC라는 말하고도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 걔는 스펙이고요. 요 스펙이 프라임 타임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프라임 타임에 하는 일이 뭐냐? 아까 고급 계산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고급 계산기. 스펙이 이렇다는 말이지? 그러면 타이밍적으로 내가 빡세게 검증해 줄게. 이거예요. 그럼 스펙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클락이 몇 주기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라임 타임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걔가 그걸 기반으로 타이밍을 아주 고급적으로 자세하게 검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의 마지막은 프론트엔드의 마지막
여기 프라임 타임이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된 거를 이상 없이 만약에 프라임 타임도 오케이, 또 통과했어 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여기 백엔드로 가게 됩니다. 백엔드의 목적은 스펙을 만족하는 P&R을 해주는 거다. 다시 뭐라고요? 스펙을 만족하는 P&R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 애초에.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가 들어가겠죠. 그죠? P&R 툴에. 그러면은 그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대로 구현해 주는데 스펙을 만족하게 P&R을 해준다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쭉 내려가면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여기? 맨 마지막에. 프라임 타임이 또 있어. P&R 했다고? 오케이. 그러면 스펙 줘봐. 다시 검증해 준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툴이 이제 프라임 타임이 또 나오는 거죠. 사인오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어 볼게요. 고유명사처럼 업계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사인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인을 해주는 툴은 다른 툴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 세계에서 프라임 타임이 유일한 사인 오프를 해주는 건 프라임 타임이다. 자, 그래서 프론트엔드 때 한번 하죠? 백엔드 때 또 하죠. 자, 그래서 여기 프론트엔드 때 하는 거를 first sign off라고 해요. 두 번째 이거를 second sign off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하는 걸 second sign off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대화가 그 first sign off 끝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second sign off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어요.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P&R 계속 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First sign-off는 끝났고 P&R로 제가 계속 지금 반복을 하고 있다. 뭘 하기 위해서? 얘를 넘어가기 위해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라임 타임이 만약에 통과했다면 그 프로젝트는 거의 끝났다. 완결됐다. D-Day 전까지.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constraint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스펙은 한번 정하면 그대로 내가 만들려고 했던 건데. 아날로그 했던 분들 그렇지 않나요? 그죠? 몇 dB를 완성하고, 그죠? SNR을 어떻게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스펙이 바뀌면 뭐하러 만들어, 칩을?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그죠? 그런데 딱 한 번 바뀝니다. 여기서 딱 한 번 바뀝니다. 딱 한 번. 여기 딱 한 번 바뀌는데 써두세요. CTS 전후로 한 번 바뀝니다. CTS 전후로 한 번 딱 바뀝니다. 이게 칩을 많이 만드신 분들도 뭐 아무렇게나 중간중간 자기 맘대로 바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꾸면 안 되는데 당연히 이제 딱 한 번은 바뀐다. 공식적으로 바꿉니다. CTS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라인이 클락이 이렇게 있는데 CTS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버퍼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버퍼 통해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CTS가 되면, 그죠? 원래 아무것도 없는 클락 라인에 버퍼가 많이 들어간다. 이게 CTS 전후잖아요. 그러면 지금 CTS 단계 전후로 스펙이 바뀐다고, 컨스트레인트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가 더 실제적이에요? 요게 실제적이에요? 얘가 실제적이에요? 위에 게 실제적이에요? 밑에 게 실제적이에요? 실제 다 디자인이 되고 나면 밑에 게 실제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라 바뀌는 거예요. 컨스트레인트가.
오히려 그 전까지는 클락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들어있어요. constraint에. 근데 확실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확실히 알게 된 클락 정보를 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죠?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스펙에 원래 그 내용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중간에 구문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구문적으로 지금부터는 실제적인 거를 정보를 가지고 하자. 클락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다. 스펙은 그대로 이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 오른쪽에 시납시스 툴들이 쭉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납시스 교육을 들으시면 목차가 이렇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시납시스가 교육을 이제 해온 지,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만든 지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 것들은 이제 거의 안 하고요. 뉴 기능들을 위주로 이제 편성이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거가 아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이덱은 교육할 때 기본적인 것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요 챕터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게 반영된 스크립트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올드한 거 뭐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기본은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신 것도 제가 같이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본 교육이 되지. 최신 것만 쫓아가면 기본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스크립트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스크립트 돌리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따라할게요. constraint. 네,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툴이 저쪽에 여러분들 그 리눅스 터미널에서 DC_shell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용해서 툴을 켜. 그러면 DC_shell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마지막 exit까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간단하게 보이죠? 몇 줄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중간에 요거 보이시죠? CON 보이죠? 중간에. 이게 뭘까요? constraint라고요. 여기 때문에 챕터가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오른쪽에 챕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챕터를 통해서 constraint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쪽 카피 끝났어요? 네, 카피 끝났죠? 네, 좋습니다. 자, 실습을 이제 펼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점심시간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제가 1시 반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만 제가 특별하게 1시 반까지 드리고요. 자, 1시 반까지 나머지 분들 다 카피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피해서 1시 반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압축을 풀어놓은 상태.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얘기 드릴게요, 이제. 자, 요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요렇게까지. 그래서 압축을 이제 푸는 커맨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실습 내용과 강의 자료가 같이 여러분들 카피가 되어 일 거예요. 그거를 볼 때 요 명령을 쓰시면 돼요. 에빈스 한 칸 띄우고 파일 PDF 엔터. 됐죠? 네. 에빈스 한 칸 띄우고 파일명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PDF 엔터 하게 되면 걔가 ตึ니다. 대신 한번 그렇게 띄우면 그 터미널은 에빈스한테 주셔야 돼. 그러니까 터미널을 몇 번 띄워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난 그게 싫다. 그러면 에빈스 PDF 파일명 한 칸 띄우고 이렇게 엔드 표시를 하고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키시기 바랍니다. Shift 7번 어디에? 여기 뒤에 맨 뒤에 Shift 7번 그죠? 여기 무슨 표시라고 그래요? 이게? 엔드 표시인가? 네, 제가 잘 몰라서 그 표시를 하시게 되면 백그라운드 실행이 가능하니까 터미널을 여러 번 띄우지 않아도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좀 내용도 좀 보시고 1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